안녕하세요. TV를 말하다의 오원근입니다. 안정은입니다. SK 하이닉스가 청주에 570메가와트급 LNG 열병화 발전소 건설을 추진하겠다고 합니다. 이 규모는 가동이 중단된 고리 원전 1호기와 맞먹는 수준이며 청주 지역 난방공사의 2배에 달하는 규모입니다. SK 하이닉스는 신규 공장 증설로 생산 시설이 늘어남에 따라 전력 수요가 지속적으로 늘어날 것으로 예상돼 장기적 관점에서 전력 수급의 안정성 확보가 필요해졌고, 이는 전력 공급 다변화 차원에서 반드시 필요하다고 주장합니다. 계획대로라면 오는 12월 환경부와 환경영향평가 협의를 마치고 내년 5월 착공할 방침이며 2022년 8월 준공 예정이라고 합니다. 지역 주민들 사이에서는 청주 테크노폴리스 부지에 들어올 것이라는 소문이 무성한 가운데 청주시는 관련 서류가 접수된 바 없고 청주시가 담당한 인허가도 없으며 위치를 모른다고 합니다. 지역 주민들과 시민단체를 중심으로 발전소 건설 반대 움직임이 일고 있습니다. 환경 전문가들은 청주시가 전국에서 미세먼지 농도가 가장 높은 상황에서 LNG 열병합 발전소까지 들어오면 서해안 석탄 화력 발전소보다도 더 큰 영향을 미칠 것이며, 이는 청주 시민의 건강과 안전을 완전히 무시한 대기업의 횡포라고 주장합니다. 자치단체에서 도시 성장을 위해 기업을 유치해야 한다는 것은 오랜 공식처럼 여겨왔습니다. 그러나 기업을 유치해서 도시를 발전시키겠다는 명분 앞에 시민들의 생존권이 무너지고 있지는 않은지 살펴볼 일입니다. SK 하이닉스의 LNG 열병합 발전소 건설 계획에 대해 충청북도와 청주시가 명확히 입장을 밝혀 시민들이 보다 안전하게 생활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드는 데 최선을 다해야 할 것입니다. TV를 말하다 지금 시작합니다. 평균 수명의 증가와 출산율 감소로 이제 우리나라도 본격적인 고령사회에 진입했습니다. 이를 대비한 새로운 정책들도 마련되어야 하는데요. 노인들이 통행이 많은 곳에 노인보호구역, 이른바 실보전을 두어 교통사고를 줄이는 것도 그 일환입니다. 하지만 비교적 많이 알려진 어린이 보호구역과 달리 노인보호구역은 제대로 알려져 있지 않습니다. CJB 뉴스가 5월 3일 취재해보니 대부분의 시민들이 실버존을 알지도 못하고 지키지도 않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날 기자가 찾은 청주시 중앙공원 인근 도로는 청주시가 지정한 노인보호구역으로 차량 통행 속도가 시속 30km로 제한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도로를 횡단하는 노인 앞으로 차량이 빠르게 지나갑니다. 운전자들은 이곳이 노인보호구역이라는 것도 모르고 있습니다. 다른 실버존도 사정은 비슷합니다. 실버존은 주정차가 금지되어 있지만 곳곳에 불법 주차가 난무합니다. 울타리 설치 등 노인 보행자 보호를 위한 안전시설도 없습니다. 현재 충북도 내에 지정된 노인보호구역은 모두 157곳이라고 합니다. 그러나 이날 뉴스에 나오는 실버존을 보면 노인보호구역임을 알리는 표지판과 노면 표시만 있을 뿐 이곳을 지나는 운전자들이 주의운전을 하게끔 할 만한 별다른 장치가 없습니다. 차량 속도를 늦추도록 하는 도로 구조나 불법 주차를 막기 위한 시설도 눈에 띄지 않습니다. 한마디로 형식적으로 실버존을 지정했을 뿐 실질적인 효과를 거둘 수 없는 실정입니다. 그럼에도 청주시 담당자는 시민들이 노인 보호구역을 인지할 수 있도록 통합 안내 표지판, 노문 표식 등을 설치해서 노인들이 교통사고 예방에 최선을 다할 예정이라고만 할 뿐입니다. 뉴스도 이 같은 실버존 운영의 근본적인 문제는 거론하지 않고 있습니다. 5월 5일 뉴스에서도 유사한 보도를 발견할 수 있습니다. 충주시 의회와 수자원공사의 물값 전쟁이 답답한 국면으로 흐르고 있다는 소식입니다. 충주시가 수자원공사에 지불하는 정수 구입비, 이른바 수돗물값이 한 달에 5억 원 안팎인데 올 들어 약 20억 원을 내지 않아 4천만 원의 연체료가 붙었다고 합니다. 이렇게 올 한 해 갈등이 이어지면 연체료는 1억 8천만 원까지 불어날 것으로 예상됩니다.
이는 충주시의회가 지난해 본예산에 이어 지난달 추경에서도 정수구입비를 전액 삭감한 결과라고 합니다. 뉴스는 충주댐으로 인한 피해를 살피는 일에는 인색한 수자원공사가 입속 챙기는 데만 열을 올린다는 묵은 반감이 폭발한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러나 뉴스는 충주시의회의 이런 강경한 대응이 근본적인 해법이 아님을 알면서도 그에 대한 문제를 제기하지 않고 넘어갑니다. 뉴스는 법적으로 정수구입비는 국토의 균형 발전을 위해 전국적으로 동일 요금제를 채택하고 있기 때문에 수자원공사가 꺼내놓을 카드가 마땅치 않다고 지적합니다. 결국 법 개정 없이는 방법이 없는데 모든 지역이 관련된 사안이라 이 또한 쉽지 않은 것이 현실입니다. 결국 지금과 같은 방법으로는 문제 해결도 못하고 정수 구입비 연체로 발생하는 불필요한 손실을 충주 시민들이 져야 하는 것입니다. 이런 문제점을 지적하고 보다 효과적인 방안을 모색하도록 촉구하는 것이 지역 언론의 바람직한 보도 태도라고 생각합니다. 5월 4일에는 충북 지역 학생들의 학력 수준은 절대 공개 불가라는 도교육청의 입장에 대한 보도가 있었습니다. 이날 뉴스는 지난 4월 17일 도의회 본회의에서 도내 고교의 이른바 명문대 진학률 공개 여부를 놓고 설전이 벌어졌다는 소식으로 시작합니다. 박문희 의원이 공개를 요구했지만 김병우 교육감은 불가로 맞섰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날 뉴스를 보면 서로 대립하는 양쪽의 입장을 균형적으로 보도하는 것 같지만 어느 한쪽에 편향된 논조를 띠고 있는 것으로 느껴집니다. 사실 도의회에서 공개 여부를 두고 논란이 된 것은 학생들이 명문대 진학률에 대한 정보입니다. 그러나 이 정보는 국가인권위원회에서 공개하지 말 것을 권고하는 것입니다. 시도 간 비교를 통해 불필요한 입시 경쟁을 유발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또한 전국연합학력평가와 대학 수학능력시험 모의평가 결과는 교육과정평가원이 제한된 자료만 제공해 전국 비교가 불가능하고 중3과 고2 대상 학업 성취도 평가도 2017년부터는 전국 3% 표본시험으로 전환돼 시도 간 순위가 의미가 없습니다. 도내 학생들의 학력 수준 공개가 교육적으로 바람직한가의 여부를 떠나서 현재의 자료는 학생들의 학력 수준을 올바로 파악할 수 없는 불완전한 것임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럼에도 이날 뉴스는 현 정부와 도교육청의 방침 때문에 학생들의 학력 수준을 알 기회가 점점 줄어들고 있다며 공개 불가의 비판적인 입장을 보이고 있었습니다. 5월 27일에는 공무원 특채 폐지 위기, 도립대 설상가상이라는 제목의 뉴스가 있었습니다. 국민권익위원회의 권고 이후 전국 국공립 전문대학들의 공무원 특별채용제도가 잠정 중단되었는데 최근 행정안전부가 내놓은 개선책이 확정되면 사실상 특채 혜택이 사라져 충북 도립대도 심각한 타격을 입을 전망이라는 내용입니다. 뉴스에 따르면 지난 2000년부터 2015년까지 공무원 임용시험을 보지 않고 충청북도와 도내 7개 지자체에 특별 채용된 충북 도립대생이 57명에 달합니다. 하지만 2015년을 끝으로 도립대생의 공무원 특채가 중단되었습니다. 국민권익위원회가 특혜와 청탁 가능성을 우려해 제도 개선을 요구했기 때문입니다. 충북 도립대를 비롯한 국공립대 학생들 입장에서는 상당히 아쉬울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다른 청년들에게는 오히려 환영할 만한 일이 아닐까요? 요즘같이 취업 경쟁이 치열한 상황에서 국공립대 출신이라는 이유만으로 특혜를 주는 것을 납득하기 어려울 것입니다. 그러나 이날 뉴스는 도립대 측에 다소 편향적인 논조를 보이고 있습니다. 뉴스는 행안부가 공채시험에서 2년 이상 충원하지 못한 직렬에 대해서만 특채를 허용하는 개선책을 추진하고 있는데 사실상 제도 폐지라며 대학들이 반발하고 있다고 합니다. 또 충북도립대 총장은 인터뷰를 통해 특혜성 시비가 없고 공정하게 시행이 된다면 그 지역에 그 기관에 필요한 인재를 맞춤형으로 만들어 보내주는 것이 지역 발전을 견인할 수 있다고 합니다. 하지만 지역 맞춤형 인재 양성은 비단 국공립대만 아니라 지역 사립대학에도 해당되는 것입니다. 이날 뉴스는 공무원 특채 중단 여파로 대학 평가에서 최하위 D등급을 받고 2017년과 지난해 신입생을 못 채운 충북도립대, 대학의 존립 위기를 실감하며 공무원 특채제도 지키기에 나서고 있다며 끝을 맺고 있습니다.
마치 공무원 특채 폐지로 충북 도립대가 어려움에 처한 것처럼 생각될 여지가 있습니다. 입장이 다른 이들의 목소리도 배려했으면 하는 아쉬움이 듭니다. 정보가 난무하는 요즘 뉴스에서만 보더라도 TV뿐만 아니라 다양한 매체들이 속도전에 가까운 정보 전쟁을 벌이고 있습니다. 뉴스 수용자에게 빠르게 도달하는 것도 중요하겠지만 가장 기본이 돼야 하는 것은 무엇보다도 뉴스의 정확도일 것입니다. 뉴스의 정확도를 높이고 심도 있게 분석하여 차별화된 콘텐츠를 만들어내는 것이 그 어느 때보다도 중요한 시점입니다. 매체 경쟁력을 갖추기 위한 지역 언론사의 고민과 노력이 계속 이어지길 바랍니다. 방송은 특정 계층 또는 특정인을 대상으로 하지 않습니다. 방송은 불특정 다수로 표현되는 대중이라는 시청자를 기반으로 성립되는 매체 문화이기 때문이죠. 비평도 마찬가지입니다. 무엇에 대한 비평이든 비평은 전문가의 전유물이 아니며 누구나 비평에 참여할 수 있고 누구에게나 그런 비평을 수용하거나 비판할 자유가 있습니다. 방송 비평도 마찬가지입니다. 시청자인 대중이야말로 프로그램 수용자인 동시에 방송 비평의 주체입니다. 이런 방송 비평의 대중화는 결코 저급하다는 의미로 쓰인 게 아닙니다. 절대 다수의 보편적인 정서를 기반으로 대중적 인식을 반영한 전문가의 정교한 비평이 중요하다는 뜻입니다. 프로그램 내용에 대한 비판뿐만 아니라 방송 자체의 표현 기술과 방식에 대한 비평이 함께 이루어져야 한다는 의미도 포함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왜 일반 시청자들은, 나아가 전문가임을 자처하는 사람들조차도 방송 프로그램 내용에 대한 비평에만 치우쳐 있는 걸까요? 그건 아마도 방송 프로그램 제작을 위한 전반적인 과정으로서의 녹음, 촬영, 조명, 음향 효과, 편집 등을 이해하지 못하고 있기 때문일 겁니다. 실제로 일반 대중이나 학자들이 방송 표현을 위한 공학적이고 기술적인 요소들을 제대로 이해하기란 어려운 일이지요. 그러므로 방송 제작에 있어 분야별 전문가들이 적극적으로 방송 비평에 참여할 필요가 있습니다. 방송 영역 전반에 걸쳐 다양한 관점에서의 비평 활성화가 이뤄진다면 우리 방송 프로그램의 발전이 그만큼 앞당겨질 것이기에 다양한 전문 계층의 적극적인 방송 비평 참여를 촉구하고자 합니다. 오늘 저는 자연과 사람이 살아가는 세상과 충북의 지역을 소개하는 감동과 웃음이 있는 예능 관광 버라이어티를 지향하면서 매주 목요일 오후 7시에 방송되고 있는 아름다운 충북이라는 프로그램을 살펴보려고 합니다. 이 프로그램은 2017년에는 5월부터 11월까지 22회, 2018년에는 7월 말부터 10월까지 13회에 걸쳐 방송된 것으로 보아 연중 제작 및 편성의 지속성이 다소 떨어지는 프로그램인 듯합니다. 2019년에도 5월부터 편성되어 5월에만 제천시 편을 필두로 옥천군, 음성군, 진천군, 보은군 편 등 모두 5회가 방송되었습니다. 우선 이 프로그램은 충북 도민이라 하더라도 도내 다른 시나 군 지역을 일일이 찾아다니기 어려운 현실에 착안해서 우리 지역 구석구석을 MC들이 찾아다니며 소개해준다는 점에서 충북을 거점으로 태어난 CJB 청주방송이 당연히 만들고 편성해야 할 유형의 프로그램이라고 생각합니다. 실제로 방송 내용은 각각의 지역별 특성을 반영해서 여행 및 관광에 어울리는 곳들을 직접 찾아가 체험하면서 해당 지역의 관계자들을 출연시켜 유용한 정보까지 전해주는 형식을 취하고 있었습니다. 그렇다 보니 시청자들은 별 부담 없이 편안하게 충북 지역 곳곳을 여행하는 듯한 느낌과 함께 지역별 정보를 손쉽게 얻을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5월 2일 방송된 제천시 편에서는 이틀에 걸친 여정을 보여주었는데
청풍호반 케이블카와 모노레일을 소개하는 것으로 시작해서 청풍랜드, 한지체험관, 그리고 숙박업소 및 먹을거리와 함께 의림지 역사박물관 등을 통해 비교적 소상하게 제천 지역을 대표하는 명소들을 안내해 주었습니다. 5월 9일 방송된 옥천군 편에서는 노래로도 만들어져 유명한 시 향수의 정지용 시인과 지용 문학공원, 정지용 생가토와 문학관, 그리고 이런 문화자산을 특제로 만든 지용제 등을 소개하면서 맛집과 함께 옥천 장기의 관광지 및 옥천 향토 전시관을 보여줌으로써 옥천군이 간직한 다양한 모습을 소개하려고 노력해 주었습니다. 5월 16일 방송된 음성군 편에서는 품바 재생예술체험촌 소개와 음성 품바 축제에 대한 안내를 필두로 제8대 유엔 사무총장을 지낸 유명인의 업적을 기리기 위해 조성한 반기문 평화기념관과 반기문 생가, 그리고 먹을거리와 함께 백이야 자연휴양림, 한독의학박물관 등을 통해 음성군의 진면목을 잘 소개해 주었습니다. 5월 23일 방송된 진천군 편, 5월 30일 방송된 보은군 편도 비슷한 형식으로 지역별 특색을 잘 소개하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자막이라든가 음향 처리, 그리고 편집 등에 있어서 다소 불편한 점도 눈에 띄었는데요. 특히 제천시 편에서 그런 부분들이 자주 나타나고 있었습니다. 청풍호반 케이블카 소개 장면에서 제천시 청풍면 물테리에서 비봉산 정상까지 2.3km 구간을 왕복 운항한다는 소개글에서 청풍면을 청풍명으로 표기한 오타가 그대로 방송된 것이 옥에 튀었습니다. 또 비봉산 정상에서 관광객 가족을 인터뷰하는 장면에서는 주변 소음 때문에 무슨 말을 하는지 알아듣기 어려울 정도로 전달력이 저하되었는가 하면 마이크를 통해 전달되는 바람 소리가 자연의 자연스러운 음향이라기보다는 시끄러운 소음으로 느껴질 정도로 시청자들에게는 매우 거칠게 들린 점도 거슬리는 부분이었습니다. 케이블카를 타고 내려가기 전과 내려가는 장면에서도 안내하는 관계자를 MC 두 사람 사이가 아닌 가장자리에 방치하고 관계자의 말을 자주 끊거나 귀담아 듣지 않는 듯한 모습을 그대로 보여준 것도 아쉬운 대목이었습니다. 또 한지체험관에서는 MC들이 직접 한지 등을 만들어 보면서 관계자와 이야기를 나눈 것까지는 좋았는데 정작 어떤 과정을 거쳐 청풍 한지가 만들어지는지 보여주거나 설명해 주는 장면이 없어서 청풍 한지의 유구한 역사와 가치를 이해하는 데에는 조금 부족했다는 느낌을 떨칠 수가 없었습니다. 의림지 역사박물관을 소개하는 부분에서도 일부 아쉬운 점이 엿보였는데요. 우선 MC의 말과 자막 처리에 있어 의림지에 대해 자세히 알려면 꼭 들려야 하는 곳이라고 함으로써 표준어 들르다의 활용형인 들러야가 비표준어 들리다의 활용형 들려야로 잘못 발음되고 표기된 점이 거슬리는 부분이었습니다. 또 의림지의 역사성과 문화성을 역사박물관 전시물을 통해 잘 설명했음에도 정작 바로 옆에 자리 잡은 의림지 풍광은 제대로 보여주지 않음으로써 대자연으로서도 각광을 받고 있는 의림지의 모습이 시청자들에게 잘 전달되지 못한 것 같아 아쉬웠습니다. 그 밖에 옥천군 편이나 음성군 편에서는 아름다운 충북이라는 프로그램명에 어울리지 않게 자연 풍광보다는 시설 위주로만 여정을 편성함으로써 때묻지 않은 자연 그대로의 지역적 특색이 잘 드러나지 않았다는 점이 매우 아쉬웠습니다. 지역적 특색을 한눈에 보여주는 박물관이나 전시관을 소개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아직 사람들의 발길이 많이 찾지 않고 있는 지역의 명소를 소개하거나 지역을 터전 삼아 열심히 살아가는 사람들을 만나는 체험활동이 좀 더 반영되어야 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아울러 촬영한 화면을 편집하는 과정에서도 세심한 주의를 기울여서 배경음악은 물론 내레이션과 자막, 음향 효과 등에 있어 시청자들에게 편안한 방송이 될 수 있도록 배려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남녀 MC들의 역할이 절대적인 만큼 MC들 또한 찾아갈 지역에 대한 사전 학습을 통해 준비를 잘함으로써 찾아가는 곳과 사람에 대한 이해도가 높다는 인상을 줄 수 있도록 노력해야겠지요. 아무쪼록 TV 여행 아름다운 충북이 제작진과 MC들이 원활한 호흡을 주고받는 가운데 지역 시청자들에게 유용한 정보와 교양을 선사하는 좋은 프로그램으로 남기를 바랍니다. 고맙습니다. 지난해 12월 우리 지역에 아주 반가운 소식이 전해졌습니다. 충북 시청자 미디어 센터를 만들 수 있도록 정부에선 50억 원이 확보가 된 건데요. 시청자 미디어 센터는 어떤 곳이고 그리고 우리 지역의 미디어 환경은 어떻게 변화할지에 대해서 알아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시청자 미디어 재단의 김혁 본부장 나와 계십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자, 우선 시청자 미디어 센터 이 재단에서 직접 운영을 하고 계신데요. 시청자 미디어 재단은 언제, 왜 만들어졌는지 좀 설명해 주실까요? 네, 저희 시청자 미디어 재단은 그 지역센터가 먼저 개관했습니다. 2005년에 부산 시청자 미디어 센터, 그리고 2007년 광주 시청자 미디어 센터 순으로 이렇게 개관했는데요. 그동안 유관기관이 위탁 경영을 하다가 아무래도 효율적으로 관리를 위해서는 관리하는 주체가 좀 필요할 것 같다 해서 2014년 방송법 개정을 통해서 재단이 설립됐습니다. 저희 재단 설립 목적은 방송법에 이제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방송법 제90조 2항을 보면 시청자의 방송 참여와 권익 증진을 위해서 시청자 미디어 재단을 설립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한마디로 우리 국민 누구나 미디어를 통해서 사회에 참여하고 시청자의 권익 증진을 위해서 만들어졌다, 이렇게 말할 수 있겠습니다. 네, 워낙 미디어 환경이 급변하다 보니까 그동안 미디어 재단에서도 하실 일이 굉장히 많았을 것 같은데요. 그동안 어떤 활동들을 해오셨는지 궁금합니다. 그동안에 이제 미디어 교육, 그리고 시청자의 방송 참여 지원, 그리고 방송 광고 모니터링 등을 수행해 왔는데요. 특히 그 생애 주기별 맞춤형 미디어 교육에 주력하고 있습니다. 한국의 지역 센터를 통한 미디어 교육 시스템이 다른 나라에서도 관심이 많을 정도로 활발하게 미디어 교육이 진행되고 있다, 이렇게 말할 수 있겠습니다. 또한 시청자들이 방송에 직접 참여해서 만든 프로그램이 방송에 나갈 수 있도록 지원도 하고 있습니다. 시민들의 다양한 목소리들을 방송 프로그램으로 나갈 수 있도록 돕는 그런 활동입니다. 그리고 장애인 등 소외계층에 대한 그 방송 접근 향상을 위해 노력도 하고 있는데요. 시청각 장애인에게 TV 수신기를 보급하고 화면 해설 방송이나 폐쇄 자막 방송, 수어 방송을 통해서 장애인들이 방송을 향유할 수 있도록 저희들이 노력하고 있습니다. 네, 시청자 미디어 재단에서 정말 다양한 일을 하고 있다는 생각이 그렇습니다. 듭니다. 그리고 시청자의 권익 보호를 위해서 많이 앞장서고 있다는 생각이 드는데요. 자, 그러면 이 충북의 시청자 미디어 센터가 들어선다는 것은 우리 도민들에게 어떤 의미로 좀 받아들이면 될까요? 어떤 유익함이 있을지요? 네, 우리가 그 지식 정보 사회에서 지식 습득과 소통을 위해서는 시민들의 성숙한 미디어 역량이 중요해지고 있습니다. 이런 관점에서 충북 시청자 미디어 센터는 맞춤형 미디어 교육, 또 나아가서 비판적 미디어 읽기, 즉 미디어 리터러시 교육 등을 통해서 그 역할을 하게 될 것입니다. 이렇게 충북 도민들의 미디어 문화 활동을 지원하고 또 지역사회가 미디어를 통해서 더욱 활발히 소통할 수 있는 계기가 될 것으로 전망하고 있습니다. 소통하는 미디어 환경, 아마 많은 분들이 좀 기대하시고 또 저 역시도 빨리 만나보고 싶다는 생각이 드는데요. 그러면 시청자 미디어 재단의 향후 계획이라든지 그리고 어떤 추진 일정이 있으신지 좀 설명을 해주실까요? 예, 저희 재단과 방송통신위원회 그리고 충북도와 청주시가 함께 긴밀히 협조해서 충북센터가 내년 상반기에 성공적으로
개관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할 계획이고요. 또 충북센터와 함께 충북 지역의 다양한 인프라와 자원을 협업을 통해서 지역 네트워크를 활성화시킬 그런 예정입니다. 지자체 그리고 교육기관, 방송사, 기업, 단체 등 다양한 지역사회의 협업 체제가 구축이 되면 미디어를 통한 지역의 열린 세상이 가까이 다가오지 않겠나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네. 자, 마지막으로 우리 시청자분들께, 충북 도민분들께 한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충북 도민 여러분, 내년 상반기에 이제 충북 시청자 미디어 센터가 이제 개관을 합니다. 많이들 찾아주시고요. 또 미디어를 통해서 꿈꾸는 세상을 마음껏 누리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앞으로 전국적으로 확대될 저희 시청자 미디어 센터와 또 시청자 미디어 재단에도 아낌없는 격려를 부탁드립니다. 저희 재단도 전 국민이 미디어를 제대로 활용하고 또 미디어를 통해서 마음껏 소통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자, 내년 상반기면 충북 시청자 미디어 센터가 완공이 됩니다. 타 지역에 비해서 조금은 늦은 감이 있지만 더 내실 있는 공간으로 잘 구축이 되어서 충북도민 모두가 이 미디어를 더 많이 향유하고 즐길 수 있길 기대해 보겠습니다. 자, 오늘 귀한 시간 내주셔서 감사합니다, 본부장님. 네, 고맙습니다. 6월은 호국 보훈의 달입니다. 지금의 대한민국이 있게 희생하신 분들을 추모하고 그분들의 나라 사랑 정신을 기리면서 희생에 감사하고 화합하고 단결하자는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그래서 6월에는 호국 보훈 행사가 많고 행사 중에는 순국선열과 호국 영령에 대한 묵념을 진행합니다. 이 중 순국선열은 나라를 위해 목숨을 바친 우리때 사람들을 말하고 호국 영령은 우리나라를 지킨 이들의 영혼을 높여 이르는 말입니다. 그럼 호국 보훈의 달 6월에 기억해야 할 날들을 살펴볼까요? 임진왜란 당시 곽재우가 최초로 의병을 일으킨 의병의 날, 6월 6일 현충일, 북한의 침입으로 일어난 6.25 한국전쟁, 그리고 2002년 6월 29일 북한의 기습 선제 포격으로 발생한 제2연평해전입니다. 경건한 마음으로 순국선열과 호국 영령이 있어 지금의 대한민국이 그리고 우리가 있음을 감사해야 하겠습니다. TV를 말하다 여기까지입니다. 고맙습니다.